저는 40년간 우주를 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북한이 쏘아 올린 위성 잔해 하나가 한국 위성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확률 50% 이상이었죠. 절반의 확률로 60억 달러짜리 위성이 파괴될 상황이었어요. 국제사회는 회의만 했습니다. 북한은 침묵했죠. 그런데 한국이 움직였어요. 혼자서요. 여기서 잠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 이야기 끝까지 들으시면 소름 돋으실 겁니다. 미국은 요격을 주장했습니다. 쏴서 부수자고요. 간단해 보였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쏘지 않고 막았습니다. 파괴하지 않고 통제했죠. 마지막 3분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판단이 모든 걸 바꿨어요. 그 사람은 영웅이라 불리길 거부했지만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이야기가 아닙니다. 책임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나라가 어떻게 우주에서 어른이 됐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저는 마이클 헤인스입니다. 미 우주감시사령부 수석 분석관이죠.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러분이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 겁니다. 시작합니다. 저는 콜로라도주 피터슨 공군기지에서 근무합니다. 미 우주감시사령부 수석 분석관이에요. 40년을 이 일만 했죠. 위성 궤도 우주 쓰레기 충돌 확률 계산이 제 전부였습니다. 2024년 11월 14일 오전 8시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모니터를 켰죠. 그런데 이상한 신호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한국 통합우주감시체계에서 보낸 데이터였어요. 북한이 올해 5월에 쏘아 올렸다가 실패한 정찰위성 잔해였죠. 아리랑 7호 한국 정찰위성과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충돌 확률을 계산하니 18.7%였어요. 보통은 1% 미만입니다. 이건 높았죠. 더 이상한 건 회전 패턴이었습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어요. 한국 측 데이터를 요청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응답이 왔어요. 6시간 단위 추적 데이터, 스펙트럼 분석까지 다 있었습니다. 정확했죠. 미국보다 먼저 포착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상급자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웃었어요. 80%는 안 부딪힌다는 거잖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건 북한이 관리하지 않은 군사 잔재였어요. 국제 규정을 무시했죠. 그날 밤 집에서도 신경이 쓰였습니다. 노트북을 열어 다시 계산했어요. 여러 변수를 넣어봤죠. 태양풍, 대기 저항, 잔해의 불규칙한 회전까지요. 확률은 계속 올랐습니다. 22%, 25%였어요. 다음 날 한국에서 또 데이터가 왔습니다. 이번엔 더 상세했어요. 잔해의 반사율 변화, 질량 중심 이동 추정치까지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 진짜 제대로 하고 있네. 저는 생각했죠. 오전 10시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의 기술 협의였어요. 화면에 강지우라는 연구원이 나타났죠. 30대 후반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충돌 확률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물었어요. 28.3%입니다. 그가 대답했죠. 제 계산보다 높았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말이 이어졌습니다. 박사님, 이건 자연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뭐라고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그는 화면을 공유했어요. 그래프가 나타났죠. 잔해의 궤도가 6월 초부터 미세하게 변했다는 거예요. 태양풍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수준이라고요.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봤습니다. 너무 규칙적이었어요. 자연현상이라면 이렇게 일정할 수 없었습니다. 의도된 거라고 봅니다. 강지우가 말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물었죠. 북한이 고의로 궤도를 조정했다는 겁니까?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조정은 아니에요. 그냥 방치했을 뿐이죠. 의도적으로요. 저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습니다. 방치가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쏘지 않고도 위협할 수 있다는 뜻이었죠. 북한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략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생각했습니다. 40년 동안 우주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믿었어요. 숫자만 정확하면 된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건 달랐습니다.
누군가는 확률을 무기로 쓰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강지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당신의 분석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답장이 금방 왔어요. 감사합니다, 박사님. 하지만 문제는 이제부터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콜로라도의 밤하늘이었어요. 그 위 어딘가에서 북한 잔해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위성도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죠. 이 이야기는 이제 시작이구나. 이틀 뒤 상황은 악화됐습니다. 충돌 확률이 31.2%로 올랐어요. 저는 긴급 보고서를 작성했죠. 북한 측에 공식 질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국방부는 유엔 우주국을 통해 북한에 연락했습니다. 잔해의 정확한 궤도 정보를 공유하라는 요청이었어요. 이틀을 기다렸죠. 답이 없었습니다. 북한은 완전히 침묵했어요. 그 사이 한국은 움직였습니다. 강지우 팀은 6시간마다 업데이트된 추적 데이터를 보내왔어요. 정확도가 놀라웠죠. 미국 시스템과 비교해도 오차가 거의 없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밀하게 추적하지? 저는 감탄했어요. 11월 18일 화상회의가 또 열렸습니다. 이번엔 참석자가 많았어요. 미국, 일본, ESA 유럽우주국, 그리고 한국이었죠. 독일에서 온 엘레나 슈바르츠 박사가 먼저 말했습니다. 국제 규정상 발사국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북한에 더 강력히 압박해야 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어요. 일본 측 대표가 말했죠. 북한은 응답하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으니까요.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북한은 안 움직일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움직일 사람은 결국 우리입니다. 저는 화면 속 글을 봤죠. 표정이 단단했습니다. 엘레나가 반박했어요. 한국이 단독으로 결정할 순 없습니다. 이건 국제 우주안보 문제예요.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성은 우리 겁니다. 그가 말했죠. 저는 그 말에 숨이 멎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했어요. 위성은 한국 거였죠. 책임도 한국 것이었습니다. 엘레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상급자를 찾아갔습니다. 준장님, 한국이 독자적으로 대응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럼 우리도 준비해야겠군. 그가 말했죠. 그날 밤 강지우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이 있었어요. 열어보니 상세한 시뮬레이션 자료였습니다. 잔해의 회전주기 변화 패턴이 그래프로 정리돼 있었죠. 놀라운 건 북한이 기록을 삭제한 정황까지 포착했다는 겁니다. 5월 발사 직후 공개했던 궤도 정보가 지금은 북한 공식 사이트에서 사라졌어요. 강지우 팀은 그걸 캡처해뒀던 겁니다. 준비성이 철저했죠. 저는 메일에 답했습니다. 이 자료 국제사회와 공유해도 되겠습니까? 강지우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이미 공유했습니다. 저는 웃음이 났죠. 이 사람 이미 다 계획하고 있었구나. 11월 20일 충돌 확률이 또 올랐습니다. 41.6%였어요. 이제 절반에 가까웠죠. 저는 긴장했습니다. 동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오후 3시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 우주 잔해에 대한 독자적 대응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었어요. 구체적이진 않았지만 의지는 분명했죠.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에서 보도가 나갔어요. 한국, 북한 우주 위협의 독자 대응 검토. 제목이었죠. 댓글엔 우려와 지지가 반반이었어요. 저는 기사를 읽으며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었어요. 정치였고 안보였고 책임의 문제였죠. 북한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한국은 책임을 지려 했어요. 그날 저녁 강지우와 통화했습니다. 처음으로 목소리를 직접 들었어요. 박사님, 조언 하나 구하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죠. 뭔가요? 저는 물었어요. 그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만약 회피 기동을 한다면 연료 소모가 클 겁니다. 위성 수명이 짧아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해야 할까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이건 기술적 질문이 아니었어요. 윤리적 질문이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 박사님, 제 생각엔 위성은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한번 무너지면 회복이 어렵죠.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그걸 듣고 싶었습니다. 통화가 끊겼죠. 11월 22일 한국군 합참에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준장이 발표했죠.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판단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충돌 확률 40% 이상 시 독자 회피 기동을 승인합니다. 미국 측 연락 장교가 물었습니다. 국제 협의 없이요? 박성준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하다면 그렇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죠. 북한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말하고 있었어요. 숫자로, 행동으로, 책임으로요. 11월 23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국제사회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북한이 아니라 한국을 향해서였죠. 아침 7시 긴급 화상회의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유엔 우주국 주최였어요. 참석국은 15개국이었죠. 저도 미국 대표단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 의장이 말했습니다. 오늘 안건은 한국의 대응 계획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라고요? 의장은 고개를 끄덕였죠. 한국이 제시한 독자 대응 모델이 국제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화면에 강지우가 보였습니다. 그 옆엔 박성준 준장도 있었어요. 강지우가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충돌 확률 40%를 기준선으로 설정했습니다. 이 수치 이상일 경우 즉각 회피 기동에 들어갑니다. 프랑스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40%는 너무 낮지 않습니까? 보통 70% 이상에서 대응하는데요. 강지우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우주에선 한 번이면 끝입니다. 40%도 충분히 높은 위험이죠. 일본 대표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연료 소모는 어떻게 합니까? 위성 수명이 짧아질 텐데요. 박성준 준장이 대답했죠. 수명보다 임무가 우선입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엘레나 슈바르츠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이 선례가 되면 다른 나라들도 독자 행동을 정당화할 겁니다. 이건 국제 협력 체제를 약화시켜요. 회의실이 술렁였죠.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박사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엘레나가 고개를 끄덕였죠. 강지우가 물었습니다. 북한은 언제 응답할 것 같으십니까? 엘레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강지우가 계속 말했죠. 저희는 6월부터 북한에 11차례 공식 질의를 보냈습니다. 답은 한 번도 없었어요. 유엔도 3차례 요청했지만 마찬가지였죠. 그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문서 목록이 나타났어요. 한국이 보낸 공문들이었죠. 날짜가 하나하나 찍혀 있었습니다. 강지우가 말했어요. 저희는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한국은 절차를 다 밟았어요. 규정을 어긴 게 아니었죠.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강 박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북한은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요. 박성준 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계속 기다리다 충돌하라는 겁니까?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어요. 캐나다 대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모델을 참고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국제합의 과정이 필요하죠.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그가 새로운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충돌 확률 변화 추이였어요. 41.6에서 48.2로 올라 있었습니다.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확률은 오르고 있습니다. 12월 5일이면 50%를 넘을 거예요. 저는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12일 남았어요. 국제 합의는 보통 몇 달이 걸렸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회의는 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어요. 한국의 모델을 검토하되 즉각 승인은 보류한다는 것이었죠.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강지우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죠. 박사님, 솔직히 지쳤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적으로 준비됐어요. 하지만 정치적으론 고립돼 있었죠. 오후 3시 상급자가 저를 불렀습니다. 헤인스, 솔직한 의견을 들려주게. 저는 대답했습니다. 준장님, 한국이 맞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요.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네. 하지만 정치는 다르지. 그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날 저녁 CNN에서 특집이 나왔습니다. 한국, 우주안보의 새 기준 제시. 찬반이 엇갈렸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왜 한국을 바라보는 걸까? 답은 간단했어요. 한국이 가장 정확했기 때문이었죠. 먼저 포착했고, 먼저 분석했고, 먼저 대응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이 성명을 냈습니다. 국제협의와 무관하게 독자 판단을 진행한다고요. 충돌 확률 50% 도달 시 즉각 회피 기동에 들어간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한국 단독 행동 선언. 한국은 기준을 만들고 있었어요. 기다리는 대신 움직였죠. 11월 26일 새로운 목소리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국방부 내 강경파였어요. 아침 회의에 데이비드 콜먼 차관보가 참석했습니다. 육군 출신이었죠. 그가 자료를 펼쳤습니다. 헤인스 박사, 한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북한 자네를 요격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요. 저는 놀라 되물었습니다. 요격이요? 콜먼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SM-3 요격 미사일로 가능합니다. 자네를 파괴하면 문제가 해결되죠. 제임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파편은 어떻게 합니까? 요격하면 수백 개로 쪼개질 텐데요. 콜먼은 웃었어요. 작은 파편은 대기권에서 소멸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관보님, 그건 잘못된 가정입니다. 파편 중 상당수는 궤도에 남습니다. 오히려 위험이 증가해요. 콜먼은 눈썹을 찌푸렸습니다. 박사님은 너무 신중하십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긴급히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요격 시나리오였어요. 결과는 명확했죠. 파편 확산 위험 지수가 300% 증가했습니다. 저는 강지우에게 메일을 보냈습니다. 미국 내 요격 주장이 나왔다고요. 답장이 즉시 왔어요. 저희도 같은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첨부 파일을 보내드려요. 파일을 열었습니다. 한국 팀의 분석이었어요. 제 결과보다 더 상세했죠. 요격 시 발생 파편은 800개에서 1200개로 추정됐습니다. 더 심각한 건 궤도 분포였습니다. 파편들이 500에서 600km 고도에 퍼질 거라고요. 국제우주정거장도 포함됐습니다. 저는 전율했습니다. 요격은 해법이 아니었어요. 재앙이었죠. 11월 27일 긴급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요격 시나리오 검토 회의였어요. 콜먼 차관보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요격은 신속하고 확실한 해법입니다.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때 강지우가 화면을 공유했습니다. 시뮬레이션 영상이었어요. 요격 순간부터 6개월 후까지의 파편 확산 과정이었죠. 요격 후 10분 파편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3시간 후엔 고도 500km 전체를 뒤덮었죠. 강지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해결이 아닙니다. 확산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일본 측 전문가가 물었습니다. 파편이 국제우주정거장에도 영향을 줍니까?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14일 이내에 회피 기동이 필요할 겁니다. 최소 3차례 이상이요. ESA의 엘레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이건 용납할 수 없습니다. 우주정거장 승무원의 안전이 위험해져요. 강지우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파편별 충돌 확률 계산이었어요. 한국 위성 기준으로 18%에서 67%로 급증했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차관보님, 데이터가 명확합니다. 요격은 최악의 선택이에요. 콜먼은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럼 대안이 뭡니까? 박성준 준장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움직입니다. 다만 쏘지 않고요. 회의실이 술렁였죠. 준장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회피 기동은 통제 가능한 대응입니다. 위성만 움직이면 돼요. 새로운 위협을 만들지 않죠. 강지우가 화면을 바꿨습니다. 회피 기동 시나리오였어요. 위성이 고도를 3km 올렸죠. 충돌 확률이 52%에서 2.3%로 떨어졌습니다. 엘레나가 물었습니다. 연료 소모는요? 강지우는 대답했어요. 15%입니다. 위성 수명이 6개월 단축되죠. 하지만 임무는 계속됩니다. 영국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접근이 합리적입니다. 파괴보다 통제가 낫죠. 캐나다도 동의했어요. 콜먼은 고립됐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요격은 보류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막았어요. 11월 28일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요격 방식은 채택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CNN에서 인터뷰가 나왔죠. 한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은 성숙한 선택을 했습니다. 쏘지 않고 막는 것, 이게 진짜 기술력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쉬운 길을 택하지 않았어요. 요격은 간단했죠. 하지만 한국은 어려운 길을 택했습니다. 파괴가 아니라 통제를요. 12월 1일 상황이 임계점에 다가갔습니다. 충돌 확률이 52.4%를 기록했어요. 처음으로 절반을 넘은 거죠. 새벽 6시 강지우에게서 긴급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오늘부터 실시간 공유합니다. 본문엔 링크가 하나 있었죠. 저는 링크를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궤도가 떴어요. 붉은 선과 파란 선이었죠. 붉은 선은 북한 잔해, 파란 선은 아리랑 7호였습니다. 두 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오른쪽엔 숫자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됐습니다. 충돌 확률, 최접근 거리, 예상 시각이었어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사흘 뒤면 위성과 잔해가 만날 거였습니다. 12월 4일 오전 11시 42분이었어요. 아침 회의에서 준장이 물었습니다. 헤인스, 한국은 언제 움직일 것 같나? 저는 대답했어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일 겁니다. 더 기다리면 늦어요. 오전 10시 한국에서 비공개 브리핑 요청이 왔습니다. 미국 측에만 공유한다는 조건이었어요. 저와 준장이 참석했죠. 화면에 강지우와 박성준 준장이 나타났습니다. 둘 다 피곤해 보였어요. 강지우가 먼저 말했죠. 상황을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데이터였습니다. 잔해의 궤도가 또 변했어요. 충돌 확률이 52.4에서 54.1로 올랐습니다. 저는 놀라 물었습니다. 이건 언제 포착한 겁니까? 강지우가 대답했어요. 3시간 전입니다. 태양풍 영향으로 보입니다. 박성준 준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오늘 오후 결정을 내릴 겁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저희 준장이 물었습니다. 회피 기동은 언제 실행합니까? 박 준장이 대답했죠. 내일 새벽입니다. 한국 시각 12월 2일 오전 6시요. 강지우가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회피 기동 시뮬레이션이었어요. 연료 소모는 18%로 증가했습니다. 처음 계획보다 많았어요. 왜 연료가 더 드나요? 제가 물었죠. 강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잔해의 회전 주기가 불규칙해졌어요. 안전 마진을 더 확보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은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었어요. 브리핑이 끝난 뒤 저는 강지우에게 개인적으로 물었습니다. 강 박사님, 솔직히 어떠십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죠. 떨립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건 시뮬레이션이 아니었어요. 실제였죠. 박사님은 준비됐습니다. 제가 말했죠. 데이터를 믿으세요. 강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후 2시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다목적 실용위성 7호에 대한 긴급 회피 기동을 실시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CNN, BBC 모두 속보를 띄웠어요. 한국, 북한 우주 위협 회피 작전 돌입. 오후 4시 유엔 우주국에서 긴급 회의가 열렸습니다. 엘레나가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사전 협의가 부족했어요. 강지우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6월부터 공유해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늘 미뤄졌죠. 그가 화면에 날짜를 띄웠습니다. 한국이 보낸 보고서 목록이었어요. 총 24건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캐나다 대표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행동을 지지합니다. 엘레나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국에선 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민호가 보고했습니다. 위성 상태 양호합니다. 회피 기동 준비 완료했습니다. 박성준이 말했습니다. 좋습니다. 내일 새벽 6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회의가 끝난 뒤 강지우가 남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었죠. 강 박사님 괜찮으십니까? 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무섭습니다. 이 수치들이 틀렸으면 어떡하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강 박사님, 숫자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6개월간 당신이 만든 숫자예요. 그건 책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증거입니다. 강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습니다. 이제 믿어야죠. 숫자는 더 이상 예측이 아니었습니다. 책임이었어요. 12월 2일 새벽 5시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지우였어요. 박사님, 지금 통화 가능하십니까?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죠. 관제실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실황을 공유할게요. 그가 말했습니다. 화상 통화로 전환됐습니다. 화면에 관제실이 보였어요. 정민호, 김유나, 박성준이 있었죠. 박성준 준장이 들어왔습니다. 상황은 위성 정상, 지상국 통신 정상, 기동 준비 완료입니다. 정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 박사, 최종 확인 부탁합니다. 강지우는 자료를 펼쳤죠. 충돌 확률 54.3%. 최접근 시각 12월 4일 오전 11시 42분. 회피 기동 시 안전 확률 97.2%입니다. 준장이 물었습니다. 실패 가능성은 2.8%입니다. 주로 추진체 오작동이나 자세 제어 실패 시나리오죠. 준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계를 봤어요. 5분 남았습니다. 관제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정민호가 마지막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위성 텔레메트리 확인. 정상. 추진체 압력 확인. 정상. 오전 5시 58분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2분 전. 모두 숨을 죽였어요. 오전 5시 59분 정민호가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60초 전. 50초 전. 40초 전. 오전 6시 정각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기동 명령 전송. 그가 엔터를 눌렀어요. 13초가 지났습니다. 위성 추진체 점화 확인.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위성은 우주에서 엔진을 켰죠. 천천히 궤도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분이 지났습니다. 고도 상승 0.02km. 2분 0.05km. 3분 0.12km. 5분이 지났습니다. 갑자기 정민호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잠깐만요. 자세 제어에 이상 신호가 있습니다. 뭡니까? 박성준이 물었습니다. 위성이 약간 회전하고 있습니다. 예상보다 0.3도 편차예요. 강지우가 즉시 반응했습니다. 자세 제어 스러스터 작동시키세요. 정민호는 명령을 입력했어요. 위성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건 계획에 없던 일이었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기동 중단 준비하세요. 하지만 계속 모니터를 봤어요. 그때였습니다. 강지우가 갑자기 손을 들었어요. 잠깐만요. 잔의 회전 주기가 변했습니다. 6분 전부터요. 강지우는 재빨리 계산했습니다.
15초 뒤 그가 말했죠. 기동을 0.3km 더 해야 합니다. 지금 멈추면 안전거리가 부족해요. 연료는요? 정민호가 물었습니다. 한계치입니다. 하지만 가능합니다. 박성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어요. 계속합니다. 강 박사 지시대로요. 30분이 지났습니다.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기동 중단. 정민호가 명령을 전송했어요. 위성이 멈췄습니다. 강지우는 즉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충돌 확률을 다시 구하는 거였어요. 30초가 지났습니다. 강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촉촉했어요. 충돌 확률 1.4%입니다. 성공했습니다. 관제실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졌어요. 저는 화면 너머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해냈어요. 한국이 해냈죠. 강지우가 해냈습니다. 마지막 3분 궤도를 더 올리기로 한 결정은 강지우의 것이었어요. 그의 계산, 그의 용기, 그의 책임이었죠. 12월 2일 오후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한국 우주 위협 회피 성공. CNN, BBC, 로이터 모두 톱뉴스였어요. 저는 뉴스를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국의 성공이 기뻤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됐죠. 언론은 시스템을 칭찬했지만 사람은 보지 못했습니다. 오후 2시 한국 국방부에서 공식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박성준 준장이 나왔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죠. 준장님, 회피 기동이 성공했습니다. 누가 주도했습니까? 기자가 물었어요. 박성준은 잠시 멈췄죠.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팀 전체입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다른 기자가 다그쳤어요. 박성준은 고개를 저었죠. 이건 한 사람의 공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승리예요. 저는 TV를 보며 안타까웠습니다. 강지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어요. 한국은 시스템을 내세웠습니다. 사람을 숨겼어요. 오후 4시 유엔 우주국에서 성명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대응을 모범 사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엘레나 슈바르츠가 인터뷰에 나왔습니다. 한국은 책임감 있는 우주국가임을 증명했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한국을 견제하던 사람이었어요. 저녁 6시 강지우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어요. 감사합니다. 본문엔 한 줄만 있었죠. 박사님 덕분에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답장했습니다. 아닙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그리고 물었죠. 인터뷰 요청이 많을 텐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답장이 왔습니다. 모두 거절했습니다. 제 얼굴이 나갈 필요는 없어요. 12월 3일 미국 국방부에서 내부 평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도 참석했어요. 준장이 말했죠. 한국 모델을 우리도 채택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제안하고 싶습니다. 한국 팀과의 정식 협력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강지우 박사와요. 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추진하게. 오후 3시 강지우에게 전화했습니다. 미국이 공식 협력을 제안하고 싶다고요.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영광입니다. 하지만 이름은 빼주세요. 왜요? 제가 물었죠. 강지우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연구원입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안 맞아요. 12월 4일 충돌 예정 시각이 지났습니다. 아리랑 7호와 북한 잔해는 수백 킬로미터 떨어져 지나갔어요. 완벽한 성공이었습니다. CNN에서 특집 방송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우주기술 세계가 주목. 전문가들이 나와 분석했죠. 하지만 강지우의 이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게 안타까웠습니다. 시스템은 사람이 만들어요. 강지우가, 정민호가, 김윤아가 만들었죠. 12월 5일 한국 대통령이 치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우주개발 유공자들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이름은 없었죠. 저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숨기는 거죠? 강지우에게 물었어요. 이게 우리 방식입니다. 개인보다 팀이 중요해요. 하지만 당신이 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했죠.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닙니다. 우리가 했습니다. 12월 7일 국제우주학회에서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저도 발표자로 초청됐죠. 저는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한 가지를 추가했습니다. 이 성공 뒤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강지우 박사입니다. 마지막 3분 그의 판단이 위성을 구했어요. 발표가 끝난 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강지우는 세미나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강지우와 통화했습니다. 왜 제 이름을 말씀하셨어요? 약간 난처한 목소리였죠. 진실이니까요. 당신이 영웅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강지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그냥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일을 제대로 한 사람이 영웅입니다. 제가 말했죠.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사고 안 나면 그걸로 된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강지우는 인정받길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위성이 안전하길 바랐죠. 한국의 힘은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2월 15일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한국 정부의 공식 초청이었어요. 우주협력협정 체결 자리였죠.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였어요. 저 위 어딘가에 아리랑 7호가 있었죠. 북한은 끝내 침묵했습니다. 사과도 해명도 없었어요. 잔해는 그대로 우주에 남았죠. 하지만 이제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2월 16일 오후 4시였어요. 로비에서 강지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직접 보는 거였어요. 생각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줍어했어요. 박사님 환영합니다. 강지우가 악수를 청했어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죠. 따뜻했습니다. 저녁 약속이 있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사람들과의 만찬이었어요. 정민호와 김윤아도 왔죠. 식당은 한강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론 야경이 펼쳐졌어요. 강이 흐르고 있었죠. 박성준 준장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술잔을 들었어요. 헤인스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저는 손사래를 쳤죠. 제가 뭘 했습니까? 많이 하셨습니다. 강지우가 말했어요. 박사님이 없었으면 저희는 외로웠을 겁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실은 저였어요. 여러분에게 배웠죠. 책임이 뭔지 용기가 뭔지요. 식사 중에 김윤아가 물었습니다. 박사님, 미국과 한국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미국은 개인을 드러냅니다. 저는 말했죠. 영웅을 만들고 치켜세우고 보상하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시스템을 강조해요. 어느 게 더 낫다고 보십니까? 정민호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국 방식이 인상적이었어요. 왜요? 강지우가 물었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한강이 흐르고 있었어요.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개인은 떠나지만 시스템은 남으니까요. 영웅은 은퇴하지만 문화는 이어지죠. 박성준 준장이 말했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는 개인보다 전체를 믿어요. 한 사람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함께여서 강하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맞았어요. 강지우 혼자였다면 불가능했죠. 정민호의 관제, 김윤아의 분석, 박성준의 결단이 함께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지우와 단둘이 한강을 걸었습니다. 12월이라 추웠어요. 하지만 상쾌했죠. 박사님,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 두려웠어요. 매일 밤 악몽을 꿨죠. 위성이 부서지는 꿈이었습니다. 저는 이해했습니다. 당연하죠. 그 무게를 견디셨잖아요. 강지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결정은 당신이 했습니다. 제가 말했죠. 강지우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생각했어요. 틀릴 수도 있다고요. 하지만 안전이 먼저라고 판단했죠. 12월 17일 협정 체결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서명했죠. 강지우는 참관만 했습니다. 뒤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준장님, 이번 성공의 1등 공신은 누구입니까? 박성준은 미소 지었죠. 모두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에요. 행사가 끝나고 강지우와 마지막 차를 마셨습니다. 박사님, 강지우가 말했습니다. 북한 잔해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릅니다. 대응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이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날 저녁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강지우가 배웅 나왔어요. 박사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우주는 좁습니다. 비행기에 올라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빛들이 반짝였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남긴 게 뭘까? 한국이 남긴 건 사람이었어요. 이름 없이 일하고 드러나지 않게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북한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우주에 떠도는 쓰레기로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남겼죠. 책임감, 성숙함, 그리고 기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우주에서도 어른이었습니다. 쏘지 않고 막았고, 파괴하지 않고 통제했고, 떠들지 않고 실행했죠.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 준 건 명확합니다. 힘이 아니라 지혜로, 위협이 아니라 신뢰로, 무기가 아니라 전략으로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요. 저는 비행기 안에서 이 모든 걸 돌아봤습니다. 40년간 우주를 분석했어요. 숫자와 확률만 믿었죠. 하지만 한국이 가르쳐 준 건 그 이상이었습니다. 숫자 뒤엔 사람이 있다는 것, 확률 뒤엔 책임이 있다는 것을요. 강지우는 영웅이라 불리길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일을 했을 뿐이라고 했죠. 하지만 그게 진짜 영웅이었어요. 이름 없이 조용히 묵묵히 자기 자리를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북한은 우주의 흔적을 남겼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쓰레기로요. 하지만 한국은 다른 걸 남겼어요. 기준을, 철학을, 그리고 사람을 남겼죠.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한국이 자랑스럽다면 댓글에 자랑스럽다 한 줄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궁금합니다. 지금도 아리랑 7호는 우주를 돌고 있습니다. 조용히 안전하게 임무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리고 북한 잔해도 여전히 떠돌고 있죠. 하지만 이제 세상은 압니다. 위협에 대응하는 방법을요. 쏘지 않고 막는 법을, 파괴하지 않고 통제하는 법을요. 한국이 보여줬으니까요. 이 작은 나라가 세계에 가르쳐 준 건 명확합니다. 힘은 파괴가 아니라 절제에서 나온다는 것, 진짜 강함은 쏘지 않는 용기라는 것을요. 저는 콜로라도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엔 한국이 남았어요. 그리고 강지우가, 정민호가, 김유나가, 박성준이 남았습니다. 이름 없는 영웅들이 있어서 한국은 해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조용히 여러분을 지키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